이서연은 강지훈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자신들을 위해 살고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말에 동의하며 그의 못된 행동들을 계속 참아왔다. 처음에는 교묘하게 그녀를 조종하며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니 나중에는 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서연에게는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고 지훈이 그 치료비를 대고 있었다. 4월의 공기는 아직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지만 햇살은 이미 봄 기운을 머금고 도시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집의 나무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손으로 커피가 담긴 도자기 컵을 감싸고 있었다. 7년 전 이 집은 그녀에게 꿈의 실현처럼 보였다. 조각된 난간가 있는 아늑한 집, 오래된 단풍나무가 보이는 풍경. 하지만 이제 보호막이 되어야 할 벽은 종종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드문 고요의 순간을 즐기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등 뒤의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은 반짝였고 식기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저녁 식사는 오븐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훈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지훈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되어 있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손에서 컵이 흔들렸다. 무겁고 자신감 넘치며 문 앞에서부터 알아챌 수 있게 된 특별한 리듬을 가진 발걸음. 지훈이 퇴근한 것이다. 젠장. 왜 그가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는 걸까? 그녀는 즉시 떨쳐내려 애쓰는 생각을 했다. 평범한 아내들은 남편의 귀가를 기뻐하며 문 앞에서 미소로 맞이한다. 또 쉬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가 평범한 말에도 능숙하게 담아내는 특유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이웃집 고양이가 봄새를 사냥하는 거리를 계속 바라보았다. 집 청소 다 했고 저녁 식사도 차려놨어요. 그녀는 그의 말투에 심장이 얼마나 졸아드는지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뭐가 또 불만인데? 그녀는 그가 재킷을 벗는 소리, 그의 구두가 나무 베란다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순간이면 그녀는 항상 투명 인간이 되어 저녁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고 그녀는 그의 입술이 귀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거의 다정했지만 무언가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의 숨소리, 움직임, 말 한마디의 미세한 부분까지 그의 기분을 알아채는 법을 배웠다. 갑자기 그녀는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 한 줌을 잡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애무 같았다. 점점 드물어지는 그들의 관계 속 희미한 친밀감의 순간들처럼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에 감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냥 장난치는 거야.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음색이 섞여 있었다. 머리카락이 더 세게, 그리고 더 세게 당겨졌다. 그녀의 손에서 컵이 떨렸다. 네가 날 마중 나오지 않는 건 마음에 안 들어.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로 천천히 당기며 속삭였다. 날카로운 통증이 확 스쳐 지나갔다. 금방 사라지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훨씬 더 심해질 것을 예고하는 질질 끄는 통증이었다. 서연은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전화했잖아요. 숨이 가빠지고 말이 힘겹게 나왔다. 언제 오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당신이 받지 않았잖아요. 이전에는 그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며칠 동안 그녀를 무시할 수는 있었지만 신체적인 폭력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고 이전의 모든 행동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몸이 마치 마비된 것 같았다. 모든 세포가 위험을 외치고 있었다. 모든 본능이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키고 생각을 첫잠매어 그의 손에 든 무력한 인형으로 만들었다. 아파요. 그녀는 그가 멈추기를, 적어도 신체적 고통은 주지 않았던 이전의 지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속삭였다. 제발, 놔주세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는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그녀의 피 속 피가 얼어붙었다. 그 웃음에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없었고 차갑고 광기 어리고 그녀의 무력함을 즐기는 무언가만이 있었다. 무서워? 그가 계속 웃으며 마침내 손을 풀고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뒤통수를 만지며 아픈 곳을 마사지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컵을 거의 놓칠 뻔했다. 당신 미쳤어.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지우는 문간에 서서 어깨를 문설주에 기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귀중한 것을 막 깨뜨리고 그 효과를 즐기는 아이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미소였다. 미쳤다고?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난 그냥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상기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전에는 한 번도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끊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적이 없었지. 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전화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더 크게 말했다. 당신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문 앞에서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넌 기다렸어야지.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는 법이야. 궁궐 안에 공주님처럼 앉아있지 않고. 그는 마치 그녀가 정말로 혐오스러운 존재인 양경멸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모욕감과 굴욕감에 속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저녁 준비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병원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의사 선생님과 새로운 치료 과정에 대해 상의했고요. 난 공주가 아니에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피곤해? 그가 코웃음을 쳤다. 뭐 때문에? 집에서 내 돈이나 쓰면서 앉아있는 게 오래된 레퍼토리였다. 그녀가 불평하거나 이해를 구하고 싶을 때마다 대화는 항상 돈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녀가 일하지 않고 그의 부양을 받으며 살고 한 푼 한 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하지 못하게 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상기시켰다. 내가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당신은 그게 나쁜 생각인 이유를 찾아냈죠. 내 자리는 여기니까. 그가 잘라 말했다. 집, 내 옆에. 아무하고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하고나 라는 말은 남자들을 의미했다. 항상 남자들을 의미했다. 그의 질투는 병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직장에서, 가게에서, 심지어 어머니의 병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남자에게서 위협을 보았다. 누구와도 어울릴 생각 없어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가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을 뿐이에요.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넌 도움이 되고 있잖아. 그의 말투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눈에는 여전히 위험한 불꽃이 일렁였다. 집을 돌보고, 나를 돌보고, 그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남편은 매번 새로운 것을 내놓았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녀의 모든 통화를 통제하거나 가게 점원의 미소 때문에 질투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신체적 강압까지. 그녀는 언젠가 그가 정말로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먹으러 가자.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조금 심했던 거 미안해. 직장에서 힘든 하루였어. 서연은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30분 전만 해도 그녀는 언제나처럼 이 사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의 행동을 스트레스, 피로, 뭐든 이유를 대며 설명했을 것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을 보면서 그녀는 그 손가락들이 고통을 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던 것만을 보았다. 그녀의 두려움을 즐기며 그가 어떻게 웃었는지를. 그래, 힘든 하루였겠죠. 그녀가 반복했지만 그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가요. 그녀는 일어나 그를 지나쳐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리고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의 행동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도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집문이 조용히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저녁 공기로부터 그들을 차단하며
이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긴장된 침묵 속에 둘만 남겨졌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거짓된 평온 속에서 흘러갔다. 지우는 베란다에서의 분노 폭발을 잊은 듯 완벽한 남편으로 변신했다. 식탁 차리는 것을 돕고 사무실 농담을 하고 심지어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를 칭찬하기도 했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가 소금을 집거나 빵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어머님은 어떠셔? 그가 고기 한 점을 자르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대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최현우 선생님은 완화 치료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이야기했지만 지우는 병원비 지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 잘 됐네.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만족감이 느껴졌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냥 돈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야. 저녁 식사 동안 그들은 주말 계획을 논의했다. 지우는 유난히 말이 많았고 거의 명랑해 보이기까지 했다. 서연은 이것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이 잘 풀릴 때 남편의 기분이 좋아졌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거의 편안해졌다. 그런데 말이야. 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금요일에 우리 회사 회식이 있어. 롯데호텔 서울에서 하는 큰 행사야. 아주 성대한 밤이 될 거야. 멋지네요. 서연은 그가 곧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의 미소를 지었다. 거기서 승진 발표가 있을 거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개발팀 수석 매니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거의 확신해. 월급도 40%나 오를 거고.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뻐했다. 그들의 관계에 모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8년 전 사랑에 빠졌던 그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야망 있고 똑똑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찼던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덮었다. 이걸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의 손가락 아래 그의 손은 따뜻하고 익숙했다. 잠시 동안 그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 그가 손바닥을 뒤집어 그들의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을 이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께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그분은 그들 세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넌 흠잡을 데 없이 보여야 해. 물론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행사에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할까요?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 아니면 작년 연말에 당신이 사준 파란색 드레스? 지훈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듯 생각에 잠겼다. 에메랄드색.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 사촌 결혼식 때 샀던 거. 그 색이 내 눈을 돋보이게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그 드레스를 떠올렸다. 스트레스와 계속 집에만 앉아 있으면서 몇 킬로그램이 찐 이후로 1년 넘게 옷장에 걸려 있었다. 아직 그게 맞았으면 좋겠네. 그가 덧붙인 비웃음에 그녀의 미소가 흐려졌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도 알잖아. 그가 그녀의 손을 놓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최근에 살이 좀 쪘잖아. 아마 움직임이 적어서 그런가 봐. 그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래, 몇 킬로그램 쪘지만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런 경멸적인 투로 말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 금요일까지 몸매 관리해 볼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아채지 못한 듯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뉴스나 보자.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다. 지우는 뉴스를 논평하고 새로운 월급을 고려한 미래 계획을 세웠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하루 사이에 남편이 다정하고 잔인하고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치 그 안에 여러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았고 그녀는 아침에 그들 중 누구와 깨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이 걸렸다. 지훈은 그녀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두 번째 차를 사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했다.
종양내과 병동은 항상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나직한 목소리,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읽히는 환자 가족들의 얼굴. 어머니는 창가 쪽 사인실에 누워 있었다. 또 한 번의 항암 치료 후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연약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숱이 줄었고 피부는 누런빛을 띠었으며 손은 투명해 보였다. 엄마, 어떠세요? 서연은 링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모르겠구나, 얘야. 어머니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슬픈 표정이 되었다.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하는구나. 어젯밤에는 밤새 구역질을 했고 오늘은 물 마시기도 힘들어. 최현우 선생님께 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제안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이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다고 하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있잖아. 가끔은 그냥 멈추고 이 모든 걸 끝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그런 말 마세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엄마는 날 위해서,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요.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애들은 언제쯤 생길까? 넌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니. 지훈 씨는 아직 이르대요. 서연이 대답했다. 먼저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자고요. 하지만 넌 벌써 27이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내 나이가 되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단다. 내 유일한 딸이 엄마가 되는 걸 보고 싶은데.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러 들어오면서 대화가 끊겼다. 서연은 그 틈을 타 복도로 나가 최현우 선생님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 의사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선생님, 어머니에 대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최현우 선생님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친절한 얼굴과 너무 많은 고통을 본 사람의 지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물론이죠, 서연 씨. 집안은 다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 상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치료를 받을수록 더 나빠진다고 하시네요. 최현우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어 냅킨으로 닦았다. 서연 씨,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우 위중하십니다. 암이 간과 폐로 전이되었어요. 항암 치료가 더 이상 병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공황의 기미가 서렸다. 그건 한 달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이후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종양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항암 치료는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큽니다. 서연은 주변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버팀목을 찾으려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얼마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달? 2달? 최현우 선생님은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저울질하는 듯 오랫동안 침묵했다.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운이 좋으면 조금 더요. 하지만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들렸다. 서연은 속이 뒤집히고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되물었다. 하지만 아직 말씀도 하시고 의식도 있으신데요. 암은 교활합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교적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서연은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 일주일 후면 그녀에게는 엄마가 없을 것이다.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진통제, 지지요법, 원하신다면 재택 치료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시나요? 서연이 물었다. 짐작은 하십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은 보통 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죠.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지 말지는 서연 씨의 결정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너무 미루지는 마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서연은 버스에 앉아 익숙한 거리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평범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그래프를 연구하며 만족스러워 보였다. 어머님은 어떠셔?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지훈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잠깐만, 거의 다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가 고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다. 서연은 그 맞은편에 앉아 말을 고르려 애썼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약 일주일 정도래요. 그녀는 동정, 지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이해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훈은 어떤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침묵했다. 서연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뭐라고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더 낫다고. 그가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모두에게 더 나을 거야. 더 낫다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누구한테요? 지훈은 일어나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내 어머니는 오래전에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졌어. 그가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하게 말했다. 고통만 받고 있고 우리는 쓸모없는 치료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 모두에게,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더 편해질 거야. 이 말은 의사의 진단보다 더 심하게 그녀를 때렸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장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식물인간이라고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분은 내 엄마예요. 내가 가진 유일한 엄마라고요. 그래서 뭐? 지훈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죽음은 삶의 일부야.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돈을 뭔가 유용한 곳에, 우리의 미래에 쓸 수 있게 될 거야.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서연은 부엌 창가에 서서 미지근한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타일 바닥에 기묘한 무늬를 만들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어디선가 멀리서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다. 삶은 평소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오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9시 30분. 어머니는 항상 방문객이 아직 많지 않고 간호사들이 덜 바쁜 아침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일찍 오렴 얘야. 마지막 방문 때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 그 말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매일 밤 커피를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넣었다. 서연은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핸드백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어머니와 더 오래 있고 싶었다. 책을 읽어주거나 그냥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깼다. 서연은 문턱에서 얼어붙었고 차가운 무언가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느꼈다. 여보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에 말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병원 오시포프 의사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더 꽉 쥐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네, 접니다. 엄마는요? 말이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한 음절 한 음절이 힘겨웠다.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몇 초 동안 서연은 수백 가지 삶을 살고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가 다음에 들을 말에 대비시켜주지 못했다. 이서연 씨,
어머님께서. 의사는 분명 말을 고르고 있었다. 새벽 3시경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2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의사의 말이 집안에 메아리 치며 벽과 가구에 부딪히고 구석구석 틈새마다 스며들었다. 서연 주위의 세상이 흔들리고 색이 바래고 소리가 희미해졌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다. 아니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가려고 했는데. 어제도 통화했단 말이에요. 괜찮아졌다고 하셨는데. 이서연 씨,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어머님 진단명으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원하신다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의사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전화를 어떻게 끊었는지, 거실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화기는 아직 손에 들려 있었다. 플라스틱은 그녀의 손가락 열기로 뜨거워져 있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너무 크게 울려 다른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다. 생각이 엉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빗나갔다. 지훈이 알아야 했다. 이런 순간에는 그가 곁에 있어 줘야 했다. 모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에게는 지지가 필요했다. 누군가 그냥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여보세요. 5번째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1시간 뒤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지훈 씨.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기 힘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침묵. 서연은 상대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이 아마도 뒤로 기댄 모양이었다. 언제? 그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30분 전에요. 의사 선생님이 방금 전화하셨어요. 지훈 씨, 너무 무서워요. 집에 와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변했다. 나 지금 회사 일이 산더미야. 그럴 시간 없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잖아.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거지. 이제 어쩔 거야? 평생 울고만 있을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정함 때문에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 씨, 우리 엄마예요. 방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스테리 부리지 마. 그가 수화기에 퉁명스럽게 말했다.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넌 어른이잖아. 난 늦었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전화를 쳐다보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이 그녀가 가장 지지가 필요할 때 등을 돌렸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수년간 그의 무관심 끊임없는 경멸,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쌓여온 고통이 이 모든 것이 거친 비명으로 터져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텅 빈 거실에 소리쳤다.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어?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짜고 뜨거웠다. 서연은 소리 지르고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치며 오늘뿐만 아니라 이 냉담하고 이기적인 사람과의 결혼 생활 내내 쌓아온 모든 고통과 절망을 쏟아냈다. 기운이 다 빠졌을 때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조용히 소리 없이 온몸으로 울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영원히 떠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녀를 외면했다. 1시간 후 서연은 마침내 힘을 내어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지훈은 나타나지도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아침에 서연은 이 슬픈 날을 위해 특별히 산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과 뜬 눈으로 센 밤 때문에 붉었다. 그녀는 빗으로 머리를 빗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엄마, 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속삭였다. 서연에게는 친척이 없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지지해주러 온 사람은 오직 친구 수진뿐이었다. 힘든 순간에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충실하고 헌신적인 친구. 수진은 장례식 1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녀는 집 문턱에서 서연을 껴안았고 서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힘내, 친구야. 친구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겨낼 거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실 거야. 너무 외로워, 수진아. 서연이 흐느꼈다. 엄마는 날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알아, 자기야. 알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장례식에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했던 도서관의 전 동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며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님께서 따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안경을 쓴 연세 지긋한 여성이 다가왔다. 따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셨어요.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동시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찢어지게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에 감사했지만 속은 고통으로 타들어갔다. 수지는 친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손을 꽉 잡아주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놀라며 물었다. 근데 지훈 씨는 어디 있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서연은 허공을 바라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아침에 전화해서 늦는다고 했어. 중요한 회의가 있대. 수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미친놈. 양심도 없나. 이런 날에 자기 일을 미루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엄마 장례식이잖아.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서연은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더 낫다니, 서연아. 무슨 소리야. 남편은 이런 순간에 아내 곁에 있어야지. 이건 기본이야. 수진아, 제발.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부탁했다. 지금은 아니야.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 친구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더 이상 그 주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이 지훈에 대한 분노로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고별식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서연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흰 장미를 손에 들고 관 옆에 서 있었다. 눈물은 말랐고 속은 텅 비고 무감각했다. 마치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무슨 일이죠를 관찰했다. 안녕, 엄마. 그녀가 관뚜껑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사랑, 보살핌, 항상 나를 믿어준 것까지.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나도 보고 싶을 거예요. 장례 행렬이 끝나자 모두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동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조의를 표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했지만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수진이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친구는 서연이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며 몇 번이나 힐끗 쳐다보았다. 같이 있어줄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제안했다. 오늘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말이야? 적어도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내가 간단한 거 만들어줄게. 정말이야, 수진아. 혼자 있고 싶어. 모든 것에 고마워.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줘서.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수지는 그녀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 바로 달려갈게.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친구가 떠나고
서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침묵이 귀를 짓눌렀다.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하게 들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전혀 먹고 싶지 않았다. 대신 찬장에서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르고 부엌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와인은 떫었고 추억의 맛이 났다. 엄마가 이 와인을 좋아했다. 젊었을 때 아빠와 막 결혼했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서연은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다. 엄마는 더 이상 없다. 지훈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았다. 집, 일상, 모든 것이 계속되겠지만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숨과 함께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가로등이 켜져 창턱에 노란빛을 드리웠다. 서연은 와인을 다 마시고 엄마와의 추억, 함께 보낸 저녁, 대화, 웃음에 잠겨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현관에서 빠르고 서두르는 발소리, 코트를 벗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드문 가로등이 텅 빈 거리를 비추는 창밖 어둠을 계속 바라보았다. 자기야, 미안해. 더 일찍 오지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거의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는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뺨은 붉었다. 손에는 마지막 순간에 근처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듯한 시든 국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아내에게 다가가 꽃을 내밀며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서연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하루 동안 수년간의 말없는 인내 동안 쌓여온 모든 고통이 엄청난 힘으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남편을 세차게 밀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지고 꽃잎들이 타일 바닥에 흩어졌다. 못 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칼처럼 집안의 밤에 정적을 갈랐다. 당신은 항상 못 와. 항상 일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지훈은 움찔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런 서연은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순종적이고 이끌리고 조용했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가 마침내 짠했다. 서연아, 너 미쳤어? 내가 와서 사과하고 꽃도 가져왔잖아. 꽃?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집 앞 가게에서 산 이 하찮은 쓰레기 같은 꽃?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훈 씨,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당신은 중요한 회의에 앉아 있었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 들어봐. 내가 설명했잖아. 10억 원짜리 계약이 걸려 있었어. 닥쳐! 서연이 폭발했다. 그냥 닥쳐. 내 변명에 진절머리가 나.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것에 동의하는 편한 아내가 되는 것에 질렸어. 예전에 서연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동의했고 그가 말하는 것만 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아내였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만해. 그녀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날 지지하고 싶은 척하지 마.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넌 오직 너 자신, 내 일, 내 성공만 생각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냥 집안의 편한 가구일 뿐이야. 지훈은 천둥에 맞은 듯 서서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점차 붉어졌다. 눈에는 익숙한 분노의 빛이 번뜩였다. 서연아, 히스테리 그만 부리고 어른처럼 행동해. 어른처럼?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나한테 어른스러움에 대해 말하는 거야? 문제에서 도망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에 아내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걸어가며 어깨너머로 던졌다. 날 내버려둬, 지훈 씨. 오늘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침실 문이 벽에 걸린 그림들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혔다. 지훈은 흩어진 국화 꽃잎들 사이 부엌에 서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남겨졌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말없이 남편 앞에 접시를 놓았다. 지훈은 어제의 소동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척하며 뉴스피드를 훑어보고 있었다. 내일 회식 있는 거 잊지 않았지? 지훈이 아침 식사를 하며 재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해. 지훈이 마침내 전화기에서 눈을 뗐다. 나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해. 모든 직원이 아내와 함께 와. 이건 회사 전통이야. 전통? 서연이 커피잔을 탁자에 너무 세게 내려놓아 액체가 튀었다. 우리 엄마가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지훈 씨. 그저께. 그런데 당신은 회식과 전통을 생각하고 있군요. 그럼 이제 평생 상복이라도 입을 거야? 남편이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은 계속되고 경력도 계속돼. 서연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녀가 이 남자와 수년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완전한 무관심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당신은 정말...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표현할 말이 부족했다. 혐오, 실망, 고통이 목에 걸린 하나의 덩어리로 뒤섞였다. 지우는 식탁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준비해. 괜찮은 걸로 입어.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그 에메랄드색 드레스. 그리고 그는 서연을 식탁보 위에 커피 얼룩과 깨진 환상의 조각들과 함께 남겨두고 출근했다. 회식에 지우는 혼자 갔다. 서연은 침실 문을 잠그고 그가 준비할 때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아. 그가 문을 두드렸다. 바보짓 그만해. 나 가야 해. 가. 그녀가 문 너머로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 가. 언제나처럼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넌 날 망신시키는 거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자정이 훨씬 넘어 집에 돌아왔다. 술에 취해 공격적이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들지 않고 그가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가구에 부딪히고 혼잣말로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아, 그가 침실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일어나,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그녀는 침대 옆 램프를 켜고 담요로 몸을 가리며 앉았다. 지우는 문간에 서서 비틀거렸다. 셔츠는 단추가 풀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너 때문에 창피해. 그가 손을 흔들며 반복했다. 모두 아내랑 같이 왔는데 나만 바보처럼 서 있었어. 사장님이 내 아내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동료들은 등 뒤에서 킥킥거렸어. 지훈 씨, 당신 취했어.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자요. 아침에 얘기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 그가 침대로 다가갔다. 넌 날 망신시켰어. 알아? 망신시켰다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야지. 사소한 일로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아니야. 사소한 일?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우리 엄마의 죽음이 사소한 일이야?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할 건데.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런데 넌 그것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망쳤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집요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이 시간에 누구지? 서연이 가운을 입으며 의아해했다. 아, 민준이야.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가 불렀어. 우리 승진했거든. 축하하려고.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문턱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지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로 교활한 갈색 눈과 입가에 영원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안녕 서연 씨. 그가 윙크했다. 늦게 와서 미안해. 지훈이가 괜찮다고 해서.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녀는 손님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와 손을 비볐다. 오늘 춥네. 집이 따뜻하고 아늑해서 다행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곧 내려올 거예요. 1분 후 지훈이 이미 잠옷 차림으로 위스키 병을 손에 들고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왔다.
민준아, 친구. 그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껴안았다. 승진 축하해. 이제 지점장이네. 고마워. 기숙사 살던 우리 두 바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부엌에서 얼음과 잔을 가져왔다. 서연은 냉장고에 있는 치즈, 소시지, 견과류 등 모든 것을 꺼내 안주를 내놓았다. 고마워요, 서연 씨.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지훈아, 넌 안에 복이 많아. 지훈은 위스키를 따르며 알 수 없는 소리로 킁킁거렸다. 자, 그럼. 서연이 말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 자러 갈게요. 그녀는 침실로 올라갔지만 잠들 수 없었다. 아래층에서는 큰 목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옆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거의 잠들 때마다 아래층에서 유난히 큰 웃음소리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결국 그녀는 내려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램프에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이미 들어가서 주의를 주려 했지만 들려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너희 사이가 다른 줄 알았는데. 민준이 말했다. 어떻게 그녀와 사는지 이해가 안 돼. 편하니까. 지훈이 웃었다. 절대 다투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살림도 잘해. 성공을 꿈꾸는 남자에게 이상적인 아내지. 잠자리는 어떤데?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생선처럼 차가워. 그냥 누워서 참아. 유라와는 모든 게 잘 풀려서 다행이야. 서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유라. 유라가 누구지? 네. 비서 말이야. 민준이 길게 말했다. 아직도 그녀랑 만나? 벌써 2년째야. 지훈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젊고 뜨겁고 콤플렉스도 없어. 진짜 남자에게 필요한 거지. 서연이는? 서연이는 편해. 좋은 집안 출신의 위상 있는 아내. 술도 안 마시고 소란도 피우지 않고 집도 잘 관리해. 하지만 그녀가 유라에 대해 알게 될 수도 있잖아. 민준이 지적했다. 에이, 걔는 너무 멍청해서 그런 거 몰라. 지훈이 취해서 낄낄거렸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 제대로 된 학력도 직업도 자기 돈도 없는데 언제나처럼 집에 앉아서 입 다물고 있겠지. 민준도 웃음을 터뜨렸다. 너 냉소적이구나, 지훈아. 하지만 현실적인 냉소주의자야. 다음 대화 주제는 이혼으로 넘어갔다. 남자들은 내기를 걸었고 서연은 그 말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외도, 애인, 내기, 그리고 그녀에 대한 말들. 멍청하고 차갑고 감정 없는. 서연은 계단을 삐걱거리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침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등에 기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집안에 들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존재했던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전에는 그저 어리석은 환상처럼 보였던 계획이 이제는 자신의 존엄성과 정의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아래층에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들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술을 마시고 웃었다. 그리고 서연은 침대에 앉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힘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 그의 친구의 대화를 엿들은 그 불행한 저녁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이 몇 달은 그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단계,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그녀는 28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바로 이날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서연은 우아한 검은 드레스 뒷면의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그녀는 특별히 이 드레스를 골랐다. 우아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고 몸매를 강조하지만 도발적이지 않은
머리는 단정한 스타일로 정리했다. 화장은 흠잡을 데 없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날에 위험 있게 보이고 싶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지난 몇 달 동안 근본적으로 변한 여자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과 말없는 인내가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결단력과 매우 위험한 무언가가 읽혔다. 자, 자기야, 네 차례야. 그녀는 귀걸이를 고치며 자신의 모습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기분이 아주 좋았다. 아내를 뒤에서 안으며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준비됐어?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과의 내기를 실현할 생각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이지. 서연이 거울 속에서 그와 눈을 마주치며 씩 웃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야. 지훈은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할지, 그리고 바로 오늘 서연이 그와 그의 한심한 계획을 완전히 이겨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레스토랑은 부드러운 조명과 세련된 분위기로 그들을 맞이했다. 서연은 일부러 이곳을 골랐다. 여기서는 지훈 회사의 기업 행사가 자주 열렸고 많은 손님들이 그의 동료들과 상사들과 안면이 있었다. 손님들이 서서히 모여들었다. 모두 서연에게 다가와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건넸다. 그녀는 미소 짓고 감사하며 행복한 생일 주인공 역할을 했지만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다. 축하 행사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수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지훈의 동료 중 한 명의 아내가 반짝이는 포장지에 쌓인 상자를 내밀며 다가왔다. 행복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 정말 고마워요, 마리아 씨.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친구는 어디 있어? 그 빨간 머리 미녀 말이야. 여자가 물었다. 수진이는 늦고 있는데 곧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서연이 슬쩍 전화기를 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친구의 번호를 눌렀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수지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특히 중요한 행사일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처음에 일어날 일의 증인이 적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1시간 후 축하 행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바뀌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려 손님들의 주의를 끌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지며 축하 테이블로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지훈 옆에 앉아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두 남자의 눈에는 악의적인 기대감이 읽혔다. 서연아, 자기야. 지훈이 금색 리본으로 묶인 우아한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선물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야. 서연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상자를 받았다. 천천히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하얀 아틀라스 위에 이미 작성되어 서명만 하면 되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과 민주는 눈물, 히스테리, 분노의 외침을 기다렸다. 그들은 서연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며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다. 여자들은 참 뻔하다니까. 얼마 전 저녁에 지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차갑고 평온하며 심지어 어떤 안도감마저 느껴지는 미소였다. 정말 멋진 선물이네. 그녀가 즐거움에 입술을 깨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거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오래전 아버지가 선물한 우아한 금색 펜을 꺼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지우는 창백해졌다.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놀리고 굴욕을 주고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려 했을 뿐 이런 전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장난이었어. 지훈이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오, 자기야. 서연이 감미롭게 웃었다.
나도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충실한 친구 민준을 위해서도. 그녀는 그에게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두 남자를 완전히 끝장냈다. 지훈과 민준이 상자를 열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안에는 선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들 둘 다 한 여자와 매우 민망한 상황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많은 동료들이 즉시 알아본 중년의 아름다운 금발 여성. 그들의 공동 상사의 아내인 윤혜린이었다. 너, 지훈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손님들은 민준이 당황하며 상자에 다시 집어넣으려 하는 사진들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무슨 일이죠를 촬영할 기세였다. 스캔들은 매 초마다 커져갔다. 세상에, 저 사람 김 이사님 부인이잖아. 한 여성이 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른 여성이 경악했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다니. 나이든 남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훈과 민주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보였다. 그들의 경력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명성은 파괴되었으며 민준의 가정생활은 위태로워졌다. 네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지훈이 속삭였다. 내 아내는 분명히 이혼 소송을 걸 거야. 캔버스처럼 창백해진 민준이 심장을 부여잡았다. 서연은 서명한 이혼 서류를 핸드백에 조용히 넣었다. 신사분들, 당신들은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평온함으로 말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손님들은 가족 스캔들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 서둘러 흩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동정적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지훈과 민준을 향해 못마땅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이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레스토랑으로 뛰어들어왔다. 차가 너무 막히고 전화기도 꺼졌어. 1시간밖에 안 늦었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렇게 침울해? 마지막 손님들이 떠났을 때 서연과 수진은 테이블에 남았다. 지훈과 민주는 문제의 사진들을 챙겨 오래전에 도망쳤다. 친구 수진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빨리 말해봐. 내가 엄청난 걸 놓친 것 같아. 서연은 미소 지으며 친구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내 남편이 자기 생일날 이혼 서류를 주면 내가 울 거라고 가장 친한 친구와 내기를 걸었어. 그녀가 샴페인을 천천히 마시며 시작했다. 여자들은 참 뻔하다니까. 그가 웃었지. 뭐라고? 수진이 와인에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그 사람 완전히 미쳤어? 말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들에게 포장된 선물을 줬어. 그들이 그걸 열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 어머 친구야, 수진이 웃었다. 대체 뭘 준비한 거야? 상자 안에는 민망한 사진들이 있었어. 서연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지훈이가 바람 피우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와 그의 친구가 한 명의 애인을, 바로 그들의 상사 아내인 윤혜린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진심이야? 수진이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상사 아내를 걔네들 자살하고 싶었나? 그런 것 같아. 서연이 웃었다. 그리고 생일 파티에 그의 동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상사에게 보고할 거야. 아침이면 회사 전체가 그들의 작은 비밀을 알게 되겠지. 세상에. 수진이 손뼉을 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경제적으로 말이야. 그동안 돈을 모아두었어. 서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몰래 조금씩 모았지. 변호사랑도 미리 다 상의했어. 혼전 계약서와 그의 외도 덕분에 이 전원주택은 내 것이 될 거야. 진작에 헤어졌어야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네가 그 사람 어디가 좋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어. 어리고 어리석었지.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지. 한 달 후 지훈과 서연은 법정에서 만났다. 이혼 절차는 빠르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변호사가 예측한 대로 전원주택은 정말로 서연의 것이 되었다. 내가 이런 독한 여자랑 살고 있었다니 생각도 못했네. 그들이 법정에서 나왔을 때 지훈이 비웃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는데 갑자기 나는 수년간 당신의 못된 행동들을 참아왔어.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내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무르익었어. 당신이 당신의 행동으로 그걸 실행시킨 거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훈이 속삭였다. 나와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됐어. 너 때문에 그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다고. 나 때문에. 서연이 진심으로 놀랐다. 재미있네. 나는 단지 당신들의 작은 비밀을 밝혔을 뿐이야. 아무도 당신들에게 상사 아내와 자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네가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시켰어. 지훈이 계속 분개했다. 네가 우리 명성을 파괴했다고. 당신들은 정확히 받을 만큼 받았어. 서연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서연은 항상 도시 아파트보다 더 사랑했던 아늑한 전원주택에서 살았다. 그녀는 광고 대행사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롭고 괜찮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지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했다. 상사 아내와의 스캔들은 업계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고 자신을 존중하는 어떤 회사도 그런 직원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